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극장에서 개봉한 신작 소개해드리는 네분 토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겠지만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신작 테넷입니다. 테넷.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을 했죠. 심지어 유료 시사라는 변칙 개봉을 통해서 비난을 받기도 했고 저희도 그 비난에 동참했지만 영화는 빨리 보고 싶어서 극장에 가서 유료 시사를 보고 지난주에 유튜브 짧은 저희가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식으로 저희 멤버 넷이 모여서 테넷 어떻게 볼 것인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분 토론 함께해 주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닥터님, 안녕하십니까. 병자님, 안녕하세요, 병자입니다. 스탠리 형. 안녕하세요, 스탠입니다. 네, 테넷. 이야,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뭐 크리스토퍼 놀란처럼 사실 현대 영화사에 있어서 추종자들이 많은 감독도 그렇게 많진 않죠. 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신작이 공개될 때마다 정말 열광적인 그의 팬들이 두 손을 들어 환영을 하는데 올해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코로나하고 겹치면서 지금 개봉이 계속 연기됐고 우여곡절 끝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봉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북미에서도 개봉이 확정은 안 된 것 같은데요. 확정됐나요? 계속 좀 늦추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미국은 뭐 계속 확진자 상황이 심각해서 아직 확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한국에서는 좀 열광적인 반응 때문에 벌써 뭐 크리스토퍼 놀란이 감사 인사말을 남기기도 했더라고요. 누적이 현재 제가 지금 박스오피스 체크하고 있는데요. 22만 2,452명 유료 관객, 그 시사회 관객 포함 이렇게 됐는데 사실 뭐 이 시국이 아니라면 곱하기 한 3 정도는 했어야 될 거고 논란이 감사를 했다고 이 와중에도 20만 명이나 봐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영화에 있어서는 한국은 굉장히 훌륭한 테스트 베드예요. 저는 이제 어제 테넷을 보러 갔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토요일 날 보셨죠? 극장 방역 체계가 정말 엄격해졌더만요. 네. 입구에서 한 명씩 서가지고 뛰어서 입장을 하면서 정말 뭐 전에도 체온을 쟀지만 일일이 체온을 재고 QR 코드가 있는 분은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고 저처럼 QR 코드가 없는 사람은 체온을 잰 다음에 자기 이름, 전화번호, 예매번호 다 써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인즉슨 내가 어제 저녁에 7시에 테넷을 봤다는 거는 만천하에 추적이 되는. 그런데도 꽤 객석이 찬 걸 보고 정말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사생활도 포기하고 영화를 보러 온. 그러면 논란이 감사가 아니라 와서 절을 해야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장들이 방역을 철저하게 한 건 꽤 오래됐죠. 근데 이제 최근에 사실은 유료 시사를 한 날도 용산 CGV는 또 확진자가 다녀갔어요. 확진자만 다녀갔습니까? 유튜버도 다녀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극장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제 업소들까지도 웬만하면 자기 체온 재고, 자기 연락처 남기고 뭐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 또 대단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또 파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의료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서 지금 확진되면 진짜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동선이 밝혀지더라도 전혀 문제 없는 곳만 가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죠. 참아야 될 것인가, 인간의 욕망을 따라야 될 것인가. 예. 어쨌든 그렇게 테넷을 보고 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테넷이 지금 한국에서 뭐 테스트 베드로 아마 전 세계 한국 상황에 이어서 아마 개봉을 워너에서도 고민할 것 같은데 22만이요? 어제 개봉했고 정식 개봉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유료 시사까지 합친 포함 건데, 시킨 거죠. 22만 2천 명 정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정도면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관람 가능한 그리고 목숨 걸고 사상을 노출을 감수하고 온 관객들은 다 빨아들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측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유튜브에도 뭐 그런 비난 댓글 남기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유튜브에 예, 그 파고님에 대한 비난이겠죠, 그러면 주로. 그렇죠. 예, 네. 아닙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영화가 뭐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멤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일부러 관객들한테 어려움을 겪으라고 논란이 조금 자의식을 발휘한 것 같다라는 평을 남겼고, 뭐 그걸 가지고 무식한 놈들은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팬들도 있고, 의외로 뭐 영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테넷이 또 제가 보기에는 덩케르크 때와는 다르게 놀란 팬들이 굉장히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논란이 정말 간 논란이라고 불리게 된 시점들을 생각해 보면 다크나이트를 거쳐서 역시 뭐 인셉션, 인셉션부터 예, 인셉션에서의 그 놀라운 어떤 꿈속의 꿈이라는 소재, 그리고 정말 그 환상적인 비주얼을 다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보기엔 매니아들이 양산되기 시작했는데, 테넷이 알려진 바로는 상당수 인셉션을 좀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역시 논란이 직접 얘기를 했지만은 인셉션의 아이디어에 첩보물을 뭐 끼얹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역시 뭐 논란이 가장 자신 있게 다루는 소재인 시간을 소재로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시간의 역전 현상을 비주얼로 보여준다. 인셉션이 안 떠오를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란의 작품 세계를 얘기하면서 지금 박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못지않게 중요한 논란의 영화적 주제 또는 일관되고 있는 영화적 테마는 Who am I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가 겹쳐지는 작품도 있고, 나는 누구인가를,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죠,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 작품도 있는데, 저는 시간 못지않게 Who am I 부분도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각종 게시판이라든가 우리 베트 쪽에 올라온 거 보면은 나한테 있어서 베스트는 무엇인가, 논란 작품 중에서 그래서 각자 올리셨던데, 미행을 많이 올리셨는데, 미행보다 단편 영화 있잖아요, 누들버그. 그거 보면은 후에마의 주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다른 영화에서도 인썸니아나 또는 뭐 인셉션도 어떻게 보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체성과 시간,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종의 시간 속의 존재.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실체가 상당히 모호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시간은 곧 삶이거든요. 이 삶이란 것에서의 나의 존재,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논란이 데뷔작부터 다룬 모든 영화들은 다 시간 속의 존재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인셉션도 그렇고 이번 테넷도 그렇고 논란이 얘기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라고도 생각해요. 이번 테넷 같은 경우도 시간은 한정판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인셉션 역시 공간도 당신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공간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으로 또 읽어볼 만한 여지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논란이 시간 혹은 시간의 흐름에 관해서는 정말 여러 편의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데뷔작인 메멘토부터 시간을 아주 독특하게 다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화가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역행하기도 하고, 또 현재 시점과 과거 시점이 오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역시 인셉션에서는 꿈속의 꿈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란 얼마나 상대적인 것이냐를 다루기도 했었고요. 인터스텔라에서는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란 우주 속에서 얼마나 상대적인 것이냐. 대놓고. 예. 그리고 그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다다랐던 건 역시 덩케르크가 아닌가 싶어요. 전혀 다른 시간대 혹은 전혀 다른 진행 과정의 시간들이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동시에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누구에게는 일주일, 누구에게는 뭐 이틀, 누구에게는 2시간이라는 각각 다른 시간대가 한 편의 영화에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덩케르크 철수작전에 지금 뭐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서는 누구한테는 이틀의 기억이 일주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구는 일주일의 기억이 한두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논란이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논란의 영화들을 쭉 떠올려 보면 어쩌면 이 감독은 계속해서 다양한 버전의 메멘토를 만드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 한 사람이 겪어왔던 시간과 공간이라는 관점, 그리고 이 속에서의 나라는 주제를 느리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고 덩케르크처럼 다양한 시간 속의 존재들이 어떻게 우리 세계를 구성하는가. 결국 이거는 메멘토의 관점들을 여러 개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결국 이걸 탐구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생각해보면 논란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주제는 그가 탐구하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의 영화를 만드는 방식인 것 같아요. 논란의 영화들은 결국 영화가 시간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영화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예술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과연 시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의식. 근데 이제 논란이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것은 그것을 단순히 그냥 영화적 소재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그런 다양한 영화들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뭐 천문학자들, 물리학자들도 인터스텔라를 두고 정말 전 세계에서 격렬하게 논쟁을 했었거든요. 이건 뭐 과학자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니까. 그러고 보면 시간의 원래 뜻이 구분, 분리라는 인도계 언어에서 나온 뜻이거든요. 구분하고 분리한다. 사실 영화의 편집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그렇게 논란의 영화, 논란 속에 테넷이 개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만 스토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핵심적인 건 사토르라는 악당이 인버전 기술, 시간을 역행하는 기술을 가지고 미래에서 현재에 영향을 끼쳐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단순히 3차 대전을 일으키려는 것 역시 뭐 평범한 악당들처럼 지구 정복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네요. 그리고 미래의 이 범죄를 막기 위해 우리들의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 그리고 바로 그 사토르라는 악당의 아내가 힘을 합쳐 이 세계 3차 대전을 막는다는 게 어찌됐든 테넷의 기본 줄거리예요. 장르로 보면 어쨌든 첩보물이죠. SF, 첩보 뭐 여러 가지가 섞였죠. 그래서 한동안 사실은 뭐 덩케르크 이후로 이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크리스토퍼 놀란은 굉장히 유력한 제임스 본드 차기 영화의 후보 감독 중에 한 명이었어요. 또 크리스토퍼 놀란이 워낙 제임스 본드 영화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하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제임스 본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임스 본드 영화를 보지 않았다. 내 인생에 이렇게 제임스 본드 영화를 오랫동안 보지 않은 적은 없었다. 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팬이기도 하고 어쨌든 외형적인 면에서는 가장 첩보물에 가까운 영화 형식을 떼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지 영화의 배경들이 전부 다 본드 영화에 나오는 그런 배경들인데 근데 실제 본드 영화의 영향력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뭐 전 세계를 다양한 국가들을 오간다든지 그런 지점에서 또 악당을 묘사하는 지점도 그렇고 아예 태어나서 한 번도 제임스 본드 영화를 안 봤다면 모르겠지만 최근 몇 년간 안 봤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화면도 보면은 확실히 화면들 구성이라든지 로케이션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위치에 카메라를 놓고 어떻게 촬영하냐는 부분도 굉장히 본드 영화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테넷을 둘러싼 현재의 평가 중에 역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영화에 등장하는 가장 큰 두 가지의 개념 같아요. 그래서 이미 과학자들이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혹은 그것이 실현 가능하느냐를 놓고 벌써 논쟁을 벌이고 있고 이런 논쟁은 우리가 놀랍게도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도 한번
정말 과학자들이 그래요? 인터스텔라 보고 경험했었는데요. 논쟁하고 아이 그럼요. 어벤져스 보고 논쟁하고 그럼요. 예. 테넷 보고 논쟁하고 아이고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이 영화 유튜브 만드느냐고 얼마나 서둘렀는데. 외국에서도 이렇게 논쟁을 합니까? 과학자라기보다는 과학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논쟁을 과학 하는 거 아닐까요? 유튜버들인가? 저는 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이 영화에서 뭐 시작된 거라 할지라도 전문가들이 논쟁을 벌이고 팩트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영화가 나올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진짜 과학자들은 정말 바쁘신 분들인데 연구하기도 바쁘신 분들인데 이렇게 나와서 논쟁할 시간이 있을까? 그게 약간 좀 궁금해서.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들어내는 그런 뭐 물리학이란지 가장 최신의 물리학들에 기반해서 만드는 그런 영화들이 그만큼 그럴듯하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봐요. 너무나도 그럴듯하니까 과학자들이 이거 굉장히 그럴듯한데 정말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계속해서 더 자신들이 가진 개념들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맞춰보고 하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학 유튜버들이 반가워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테넷처럼 이제 또는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처럼 인지도가 높고 유명한 영화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영상을 만들면은 조회수도 오르고 광고료도 올라가고 그래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또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는 정치 편향적인 유튜브 못지않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유튜브로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령 뭐 주라기 공원 영상 얹어 가지고 트리케라토스는 사실상 초식 동물이었다, 아니 육식 동물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십만 조회수 받고 근데 과학자들한테는 그건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게 뭐 유행이란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이제 논란 영화도 영상 얹어가지고 논란의 추악한 비밀, 뭐 영화계 내부자의 폭로 이런 걸 얹으면은 조회수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아시는 게 있나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나는 건 좋지만은 지나치게 확대 재생산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실제 영화가 과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거나 영감을 준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게요. 물론 있죠. 닥터님이 잘 아실 텐데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고전 공포 영화 중에 데드 오브 나잇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악몽의 밤이라고 옴니버스 영화인데 그 영화의 첫 장면이 끝 장면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쌍관 방식. 그러니까 그 영화 속의 배경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그걸 보고 몇 명의 과학자들이 우리의 우주의 탄생도 저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실제 굉장히 연구를 했어요. 발표도 하고. 물론 폐기됐습니다. 그 논리는. 어찌됐든 영화가 과학자들한테 영감을 주는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고. 그거는 아직 여전히 유효한 이론 가운데 하나. 어찌됐든 그 과학계에서는 그 데드 오브 나잇을 본 과학자들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뭐 대부분은 터무니없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화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준 부분도 있고 또 영화의 내용을 보고 과학자들이 토론할 수 있는데 제 말의 가장 큰 의도는 그 못지않게 영화는 영화적인 재미로 즐기는 것도 우리는 필요하다. 너무 그런 과학적인 논의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아니 가장 대표적인 예가 파고님 120년 전에 인간이 대포를 타고 달나라에 간다는 상상력이 나왔어요. 그때는 심지어 로켓도 발명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과학에 영감을 미친다라는 거는 뭐 너무나 좋은 일로 당연한 사실인데 영화를 보면서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것인가를 너무 따질 필요가 있느냐. 저는 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테넷이 파논 함정은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게 우리가 이 영화 속에 이야기하는 인버전 주로 무기를 통해서 표현되죠. 총알이 발사되고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고 총알이 발사되는 일종의. 근데 테넷이 겉으로 드러놓지는 않지만 후반부에 일종의 반전처럼 숨겨놓은 건 역시 엔트로피를 활용한 시간 여행 부분이죠.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집중하지 않으시면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령 말도 안 되지만 누가 이렇게 딱 정해놔가지고 백투더퓨처 같은 광속 초월의 시간 여행은 장기가 가능하고 며칠 단위에 엔트로피를 이용한 단기 시간 여행은 초단위나 분단위로 단기만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을 지었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두 개를 구분해서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현재로는 엔트로피는 뭐 몇 초나 몇 시간만 돌릴 수 있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본질은 이건 시간 여행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과는 꽤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 일직선상으로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은 여기 있는 4명이 가지는 시간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란 것은 사건의 집합인 거지 하나의 줄기로 이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들마다 각각의 시간을 가지고 그 각각의 시간들을 다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 말은 4명이 이 자리에 있지만 왜 누구는 나이에 비해서 더 동안이고 왜 누구는 더 늙어 보이고 이런 거에 따른 설명, 시간이 각자 다르게 흐른다는 설명으로 읽힐 수 있다는 뜻인가요? 파고님? 테넷이 다루고 있는 시간 개념이 다른 시간여행 영화들과 다른 점은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다른 시간여행 영화들은 비록 그가 시간을 역전해서 다른 시점, 어느 시점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시점에 이동하는 순간이고 이동한 상태에서는 그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백투더피처 같은 경우 보면은 1955년으로 돌아갔으면은 55년 그 시점부터 그냥 일직선으로 똑같이 흘러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 영화 테넷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예 시간이 역으로 흐르는 상황이 존재하고 또 그것이 어떠한 기술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물은 시간이 역으로 가고 어떤 사물은 시간이 정으로 가고 그것이 혼재돼 있고 얽혀 있다라는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좀 더 어렵게 복잡하긴 말할 하지. 수 있을 것 그게 같은 이제 거죠. 비주얼상으로는 같은 화면에서 누구는 뒤로 가고 누구는 앞으로 가는 걸로 표현된 게 예. 그러는 거죠. 누구는 역행하는 시간, 그렇죠. 누구는 정주행하는 시간. 예, 그래서 테넷에서 아마 비주얼적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바로 그 인버전 기술이 주로 액션에 등장한다는 부분이죠. 여기서 인버전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사물의 시간을 담는 기술인데 그 시간을 담는 기술을 역전된 엔트로피로 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물 자체가 자신의 고유 시간을 가지고 역전된 엔트로피로 행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직선적 시간을 반대로 역행해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정리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원인과 결말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주먹을 날림으로 인해서 닥두님이 볼이 아픈 게 아니라 볼이 아픈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그 원인으로 제가 주먹을 날리게 되는 그런 거죠. 이 스튜디오에 파고의 시체가 발견되는 거지. 원인을 했더니 파고가 주먹을 딱을 날렸다가 닥심한테 뒤지게 맞아가지고 시체로 발견되는 그런 원인과 결과가 뒤섞이는. 물리학에는 원인과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그래서 뭐 인버전의 개념만 그렇게 인식을 하신다면 정말 이 영화는 그렇게까지 뭐 난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정말 뭐라 그럴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상식을 동원해야 될 필요도 없고, 예. 제가 집에서 책을 몇 권 읽은 다음에 결론을 내린 건 이야, 백투더퓨처와 사랑의 블랙홀이 정말 잘 만든 영화구나. 이거 영화 보고 나서 복잡한 물리 법칙들 생각할 필요 없거든요. 대신에 이거는 영화를 딱 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죠. 사실 이제 녹음 접어야 되겠는데 오늘 내 결론이 저거였어요. 닥터님 얘기하실 게 오늘 내 결론이었기 때문에 얘기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저희가 이 방송이 또 나가면 많은 분들이 아이고 뭣도 모르는 것들이 이해도 못하고 저렇게 떠들겠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테넷의 가장 큰 단점은 또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논란의 영화 치고는 굉장히 설명이 많아요. 아마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시간에 관련된 캐릭터들이 설명을 하고 메시지들,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나 상당- 대사로 네. 설명하고 있다. 또 인버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 영화의 좀 반전과 관련된 시간 여행 부분 그건 캐릭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안 좋은 대사 가운데 하나가 영화에서 이 대사 많이 나오거든요. 일어난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 이게 영화의 물리 법칙들을 설명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다 보니까 이걸 압축해서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야겠는데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론적 세계를 만들어서 제시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대사는 정말 문제가 있지 나중에 않을까. 한 변명같이 느껴지는. 예. 저는 그 못지않게 더 나쁜 대사가 나 물리학 석사야.
이거 아주 나쁜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뭐 테넷을 둘러싼 뭐 좀 비아냥거리는 부분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죠. 이해하려 들지 말고 그냥 느껴라.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왜 영화적으로 저희가 공통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하느냐. 덩케르크가 훌륭한 지점은 영화가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덩케르크야말로 정말 오락 영화로 즐기면 야 동시에 세 가지 사건을 번갈아 보여주네 라고 느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오면 근데 이게 해 뜰 때 전쟁이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있고 비행기 연료가 저걸 버티나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각기 다른 러닝타임을 가진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보여졌잖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비교적 쉽게. 적어도 한 중학생 정도 이상의 극장을 찾는 평균적인 지성과 이해력을 가진 관객이라면 덩케이크를 본다면은 파고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한 날 한 시간에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진 영화로 착각한 사람한테는 아니 무슨 비행기가 하루 종일 떠다니 이럴 수가 있지만 대개는 비행기 조종사의 시간한테는 2시간짜리 영화였구나. 어떤 사람한테는 일주일, 어떤 사람한테는 하루 종일의 영화였구나라는 게 사실 금방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정서도 느껴지는 이제 그런 어떤 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덩케르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덩케르크야말로 그냥 느낄 수 있는 영화였는데 테넷은 야 그냥 좀 느껴봐라고 강요하는 영화가 돼버렸다는 느낌이지요. 인터스텔라도 사실은 누구 캐릭터가 나와서 이 행성의 시간은 지구의 시간과 이렇게 흐름이 달라서 우리가 지구로 돌아갈 때쯤에 내 자식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있고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냥 어느 날 성장한 자기 딸을 만나잖아요. 근데 다만 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인데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공부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싶으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수많은 그때는 학생들과 이제 학부모들이 그 영화에 열광을 했던 거죠. 엄마들이 이 과학 영재 교실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N차 관람을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터스텔라 때는. 근데 테넷은 어쨌든 기존의 영화들에 비해 굉장히 영화가 다양한 캐릭터들을 통해 지금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그 개념들을 설명을 하긴 해요. 근데 오히려 그게 관객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영화에서 설명이라는 건 말이에요. 없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잘 만든 영화들도 설명적인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설명은 저거죠. 그 캐릭터라든가 사건의 동기, 배경, 왜 이 사람은 이랬는가를 연기나 표정만으로 안 닿을 때 또는 굉장히 긴 시간적 압축이 필요한 얘기가 간단한 대사나 연기로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설명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저는 그런 영화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현재 캐릭터의 연기와 대사로 다 설명도 되고 느껴져야지. 근데 어쨌든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은 어떻고 말이야. 이 영화에 작동하는 기본 이론은 어떻고 말이야. 이걸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좀 답답해지죠. 지금 그 닥터님이 얘기했던 백투더 피처라든가 사랑의 블랙홀에서 빌 머레이가 왜 나는 이 하루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인가. 누가 딱 나타났고 그 양자 물리학 이론에 의하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거든요. 사랑의 블랙홀이 정말 잘 만든 영화인 게 우리가 설명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보통 대사만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이미지로 설명하라는 영화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미지를 지루하게 나열해가지고. 그런데 사랑의 블랙홀은 영화 엔딩 직전까지가 설명인데 그것 자체가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설명이 사건을 진행시켜야지 좋은 영화다라는 게 제 취지고 지금 닥터님 얘기가 딱 그겁니다. 그게 결국은 문학과 영상의 차이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추리 소설은 그래야 돼요. 추리 소설은 에큐르 포아르나 셜록 홈즈가 마지막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건의 전모는 말이야. 그리고 일장 연설을 할 때 쾌감이 오는 장르잖아요. 그거는 코난도 그렇잖아. 근데 영화는 다르죠. 영화가 그러는 건 굉장히 무모하고 나쁜 짓이죠. 그래서 사이코 설명한다고 그렇게 또 감독님이 또 사이코 마지막에 좀 촌스럽잖아. 다 설명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무식한 저희들은 그래서 테넷이 우리가 느끼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 네 명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종의 가이드를 드리자면은 이 영화를 보셨던 분이나 앞으로 이 영화를 보실 분에게 일종의 가이드를 드리는 걸로 오늘 이 방송의 의미를 찾고 싶은데요. 분명히 이제 뭐 엔트로피라든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복잡한 설정이나 서사 구조를 가진 영화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 캐릭터가 왜 어떤 동기로 그런 행동을 하고 액션을 움직이느냐가 기본이거든요. 이거는 장르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뭐 영웅담이든 연애담이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서사에 의존하지 않는 것 같은 영화들도 사실은 그래요. 캐릭터의 동기 이게 이제 중요하고 캐릭터 행동 중요한데 저는 테넷을 그 관점으로만 바라보시길 원해요. 왜 이 주인공은 이 행동에 뛰어드는가? 안 하면은 뭐 지구가 멸망하니까. 그럼 이 주인공을 막는 안타고니스트라든가 방해 요소는 뭔가? 악당이 자꾸 이렇게 인버전 기술을 통해서 주인공의 딴지를 걸고 어떤 행동에 제약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주인공은 이 제약을 넘기 위해서 어떤 스트러글을 어떤 노력을 하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따라가면은 아주 복잡한 그 이론까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영화를 즐길 수가 있다. 다만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 부분 주인공의 동기는 확실하게 납득이 되는가? 관객은 주인공의 심리에 몰입하고 동조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보면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류의 영화에서 만약에 뇌가 복잡하다면 영화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눈이라도 즐거워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질적인 논란 영화에 이제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그는 과연 훌륭한 액션 영화 연출가인가? 라는 지점에서 이제 사실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번에는 그냥 무난했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그냥 몹시 진짜 못 찍었더라고. 저는 이 영화에서 맨투맨 액션들은 꽤 만족스럽게 나 봤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의 액션. 맨투맨 액션이나 소규모 카체이싱에서는 요번에 영화 꽤 재밌게 찍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대규모 액션씬에서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냥 좀 CG를 쓰지 왜 인버전 된 사람들은 제자리 뛰기를 하고 그냥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막 뛰어다니는데 한쪽에서는 뒤로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 티가 납니까? 설정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동시에 교차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그다음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한쪽만 계속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다시 인셉션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한테 뭐 여전히 뭐 대표하는 장면으로 남아 있는 그 복도 격투씬이라든가 혹은 꿈속의 꿈을 통해서 그 왜 자동차가 네. 추락하기 직전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액션들, 도시 전체가 인셉션 세상으로 묘사되는 장면들. 논란은 사실은 액션 감독은 아니죠. 액션 시퀀스를 다루는 감독이긴 하지만 그런 정말 우리가 영화를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각 효과들에 비해서 테넷은 그게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인버전 장면도 처음 나왔을 땐 이거 활용 잘했다 싶은데 그것이 반복되고 후반부에 대규모로 벌어질 때는 이건 좀 만족하긴 쉽지 않다 생각이 그게 이제 들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캐릭터의 행동 동기에 대해서 관객들이 이해하고 몰입하느냐의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요. 인버전 설정이라든가 그런 식의 액션은 초반에 한두 번 신선하고 신기함을 준다면은 익숙해지기 때문에 뒤에 계속 나왔을 때 그만큼 충격의 어떤 강도가 감쇄돼요. 그럼 영화가 그 정도 진행되면 이게 2시간 반짜리 영화인데 본격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면서 이제 그 한 2시간 가까운 부분부터는 사실은 인버전 액션을 보고 관객들이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가 주인공이 과연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어떤 조마조마함, 그 사람에 대한 응원, 그 사람이 그걸 꼭 이뤄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램으로 영화가 따라가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나는 확 오질 않았기 때문에 인버전 나와도 뒤로 가면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논란이 이 영화 가지고 복잡한 무슨 이론을 대 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거 말고 캐릭터 동기하고 심리적 동기에 왜 이렇게 공을 안 들였을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영화는 초중반에는 분명히 버디 무비처럼 두 명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시되는데 후반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게스가 등장하는 장면부터 나는 좀 이상했어. 이게 왜 갑자기 세 명의 트리오 영화처럼 변경이 되지? 일단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저 시꺼먼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잠깐 우습긴 합니다만은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을 구하려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그 동기는 납득이 갑니까? 영화 오프닝에 설명을 하니까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어쨌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이타적인 행위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주인공은 인류애가 가득하고 이타적인 동기가 가득한 어떤 대의 명분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의 위기에 구한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또 특정 여성을 상대로서 자기의 목숨을 위험에 맞추면서도 이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즉 인성과 그 사람의 본성의 문제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감정은 아니잖아. 네. 저는 그것과 함께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전작이 덩케르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덩케르크가 분명히 시간 속의 존재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국책 영화거든요. 덩케르크는. 예. 모든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자신의 존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위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 존재가 한 명이라면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타적 행위를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 그게 이제 해설하기에는 좋은데요. 영화적으로 감정 붙이기에는 이제 이타적인 행위보다는 관객들은 보통 캐릭터의 이기적인 행위, 이기적인 행위라서 나쁜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사랑을 이루거나 어떤 자기의 임무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거나 어쨌든 인물 중심적인 감정에 좀 더 동조를 해요. 이제 제가 뭐 가끔가다 인용합니다만 옛날 영화로 죄송합니다. 용쟁호투에서 브루스리는 미국 정보기관의 명령을 받고 마약 수구를 가서 퇴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임무도 있지만 사실은 한의 부하인 오하라한테 자기 여동생이 능욕을 당할 뻔하다 처참하게 죽은 개인적인 원인이 있고 더 락에서도 그 니콜라스 케이지는 FBI 요원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약혼자가 샌프란시스코에 갇혀 있는데 헌멜장군 부대를 해치우지 않으면은 자기 임무로도 실패하고 자기 약혼자 사랑한 약혼자의 어떤 목숨도 위태로워진 즉 캐릭터의 공적인 미션과 개인적인 감정을 같이 붙여주면은 영화가 플롯이 스토리를 따라가기 좋거든요. 탄핵에서 주인공은 공적인 어떤 임무를 수행합니다. 인류의 명망을 받기 위해서. 근데 개인적으로 난 저 여자를 위해서 왜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그러면 내가 영화 보는 내내까지 나 스스로 설득했던 거는 저 여자를 사랑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인류애가 강하고 자기 어떤 임무 수행에 대한 특출한 사명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주인공은 열심히 뛰는 거인가 보다라고 스스로 납득시키면서 봤거든요. 연출이나 설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미안하게도 캐스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캐스팅 때문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아니 이건 저희가 공이 다 보고 느낀 건데 네 명이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 아버지 부분도 못한 건 당연하기도 하지만 배우로서 일단은 이 캐릭터하고 잘 안 맞아요. 발성 부분과 배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이 영화하고는 좀 어긋나요. 그건 확실해요. 저는 이번 영화로 알았어요. 얘가 덴젤 워싱턴 아들인 거를. 영화 보면서도 몇몇 말투라든가 이렇게 일상 말투에서 약간 목소리를 깔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하고 비슷한데 근데 덴젤 워싱턴 아들이라는 거야. 근데 아버지하고 많이 안 닮았어. 그래서 덴젤 워싱턴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따지면 컬린 행크스가 탐 행크스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나요? 컬린 행크스는? 있지 않나요? 이게 아버지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미안한 얘기인데 그 말이 맞아. 배우가 배우 문제가 제일 커요. 배우가 좀 그래. 영화에서 특히나 잘 안 맞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캐릭터는 설정을 분명히 현대적인 인물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현대 007의 어떤 특성들을 부여해놓고 캐릭터 자체는 굉장히 고전적인 인물을 갖다 넣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고전적이라는 게 사실은 전 연기를 못해서 그렇다고 봐요. 아까 스탠 형 말씀하신 그 여주인공 캣과의 관계 저는 감독은 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걸 심어놨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 미래에 내가 있을 수도 보기에는 있어. 내가 보기엔 너무 멀리 간 예측인 것 같고. 아니 입으로 꼭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돼. 근데 눈빛이 말을 해주는 눈빛이 거거든. 말해주는 거거든. 근데 제가 왜 저렇게 하느냐. 영화는 그렇게 묘사를 해놔요. 음. 그 카메라 샷을 보면 그렇게 묘사를 해놓는데 안 와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현장 없어서 모르겠는데 얘가 영화 찍으면서 쫄면서 영화 찍은 것 같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현장에서 또 놀라지 군기 잡느라고 또 앉지도 못하게 했다며 나중에 아니다 오해다 뭐 이렇게 밝혀지긴 했지만
감독이 서 있는데 배우가 앉아? 그래서 쫄아서 찍은 것 같아. 어쨌든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목소리가 이렇게 낮고 두꺼운 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로 그걸 극복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발성 자체는 이 역할을 맡기에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흑인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인종의 문제 오해하지 예.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건 이제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그냥 그들의 배우 자체가 특성이니까 특성. 이 사람이 흑인이 아니고 백인이든 아시안이든 예, 예, 똑같은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냥 급이 안 되는 배역을 좀 맡은 느낌으로 할까? 현장에서 왜 이렇게 좀 눌려 있지? 예, 자기 걸 잘 못 보여주는데 맞아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좀 쫄아서 찍었나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버디 무비 역할을 하는 로버트 패틴슨? 패틴슨이 더 돋보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 없이 난 오래간만에 로버트 패틴슨이 어깨에 힘 빼고 찍은 것 같아요. 힘 빼고 지금 그렇게 된다니까. 왜 그동안은 보면 사실은 그 트와일라이트에서는 저분 예쁜 진짜 왕자님 이빨 하얀 뭐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농담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 혹은 뭔가에 중독된 느낌 그런 느낌인데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좀 부담 없이 사람 같은 느낌이 예. 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테넷을 통해 가장 배우로서 주목받을 건 로버트 패틴슨과 여주인공 엘리자베스 베키야? 데비키, 엘리자베스 데비키. 데비키. 오히려 주인공보다는 이 둘이 분명히 주목을 받을 그리고 것이다. 190 되는 여배우한테 힐을 왜 신기냐고. 그 2m잖아. 그 워싱턴 이 친구니까 178이라고 나와 있던데 공식 프로필에는 연예인들 키 좀 올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눅 들어서 연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뭐 거의 178이라고 치자고 힐 신었으니까 거의 20대니까는 영화 내내 투샷이 붙는데 올리다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남녀가 키가 역전됐다고 해서 그게 사그라지는 건 아닙니다. 예. 톰 크루즈를 봐. 그 니콜 키드만 머리 아래로 오는데도 얼마나 잘난 척을 하냐고. 그러니까 딱 투샷 붙을 때마다 안타까운 게 이 상대방을 올려다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말이야, 좀 얼굴로 그러니까. 좀 주는 게 있고 빨아들이는 게 있고 말이야. 그 외형을 상쇄시키는 게 그러니까 있어야지. 존재감인데 그 그게 존재감이 너무 약해 주인공은. 조금 확대된 얘기입니다만 저 이제 한국 영화계에 활동하는 배우들 중에 예전에 뭐 촬영장에서의 태도나 인성 논란이 됐던 문제 대배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배우들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카메라에 딱 잡히고 화면에 나오면 그냥 빨아들여 사람을. 배우가 좀 그런 맛이 있어야지. 예, 하여튼 로버트 패틴슨과 엘리자베스 데비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뭐 떠올리기 쉬운 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서 그 여왕님. 예. 그랬었지. 예, 그리고 워낙 장신이다 보니까 사실 영화에 잘 녹여들긴 쉽진 않은데 야, 이 영화에서는 진짜 크다는 게 막 영화 속에서 느껴지긴 하는데 외모 얘기하는 겁니까? 외모? 아니 키가 큰 건데 뭐 키가 큰 게 키 뭐 큰 것도 외모예요. 예. 아니 근데 영화에 몰입이 되니까 그게 그것보다는 배우 자체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배우 자체의 연기가 보이고 예. 저는 그래서 그 패틴슨하고 그 여주인공은 괜찮았고 제일 안쓰러웠던 게 아까 그 친구 다음에 케네스 브레나는 아주 젊은 관객은 모를 수도 있지만 영화 본 대부분의 관객은 영국 배우라는 거 다 알지 않나요? 예. 거기에 러시아 액센트를 왜 시켜? 그거는 정우성이 북한 말투보다 더 이상하던데. 그럼 뭐 정우성의 북한 말투는 뭐 그런저런 뭐 넘어갔는데 그 특유의 그 러시아식 영어 액센트를 하니까 꼴 보고 차라리 그냥 러시아 배우 연기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리고 뭐 케네스 브라나 안 쓴다고 뭐 펀딩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내 아주 거슬려 가지고 그냥 러시아 배우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디님이랑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얘기한 게 이제 케네스 브레너가 슬슬 정통 그 영국의 그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뭐 섹스피어 배우예요, 원래 섹스피어 그러니까 뭐 배우. 나이젤 호슨이라든가 알렉 기넥스, 이언 맥컬럼에 이어지는 야 이제 조금만 나이가 들면 이제 그 계열로 들어가겠구나 싶은 생각은 진짜 들더라고요. 예. 나는 이제 그런 그 본인의 연기 스타일을 벗어난 건 괜찮은데 러시아 액센트를 이상하게 굴리는 게 너무 좀 억지스러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기다림에 비해서 저희 멤버들은 거의 비슷하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네요. 평들을 들어보니까 혹시 뭐 그 이외에도 특별히 이 영화에서 이 부분이 안타까웠다거나 뭐 특히 좋았다는 부분도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 액션씬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막 극장에서 그러니까 야외에서 격투가 벌어지는데 상대방 때리지도 않았는데 막 넘어지고 막 허방으로 막 넘어지고 그래서 액션씬 못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돌격 그러면 그게 물론 궁극적으로 전체로 감독의 책임이죠. 예. 그 부분 못 잡아내고 그런 부분이 화면에 담기겠다는 건 감독의 책임이고 사실 감독 이전에 이제 연출부라든가 무술 감독이라든가 그런 디테일을 잡아주는 스태프들이 더 잘했으면 그런 부분이 찍히지가 않았을 텐데 나는 그래서 닥터님 얘기했던 대로 1대1 격투씬은 괜찮았어요. 그런 거는 무술 감독이 다 만들어주는 씬이거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보면서 결정적인 장면을 내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그냥 연출력 부족인 거 하는데 논란이 현장에서 모니터 제대로 안 보는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씬 중에 하나가 로버트 패티슨이 장갑 2번 벗어요. 장갑 2번 벗어. 다 사건 해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장갑 벗어 세리토에 넣잖아요. 근데 다음 카트에서 벗었던 장갑을 또 다시 버리더라고. 인버전 된 거지. 무슨 말도 안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연결을 체크를 안 했어. 왜냐면 그 상황 인버전 상황도 아니고 그냥 알았어 그래 그러고 버린다 쓰레통에다가 좀 있으니까 또 벗어 또 벌어 그것도 같은 손을. 그래요. 집중력이 떨어졌나? 극단적으로 놀라운 바에 빙의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그럼 인버전이라 얘기하겠지. 인버전이 아니라 그 인버전의 일종인데 그 시간의 잡음 현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나는 현장에서 모니터를 제대로 안 본 게 아닌가. 사건이 튀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 예. 예. 어쨌든 저희가 목요일 시간 녹음하고 있는데요. 정식 개봉 수요일 날 했고요. 상당히 많은 극장들을 포진하고 있고 당분간은 지금 어쨌든 테넷만큼 화제작이 개봉은 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얼마나 테넷이 분전을 하느냐에 따라 아마 헐리우드를 비롯한 전 세계 개봉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참여를 안 한 그 방송에서 댓글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극장 안 망할 것 같아. 모든 사생활 동선을 공개하고 그야말로 진짜 목숨 걸고서도 그 제가 어제 봤던 관에서는 그 예매를 허락한 자리 있잖아요. 는 거의 다 한 60~70%는 찼습니다. 진짜 뛰어앉고 뭐 그래서 전체 관객 수는 줄었지만 이렇게 예매표 보면 X자 표시돼 있잖아요. 그거를 빼고는 많이 찼더라고 반 이상. 그래서 야 용감하다 사람들. 이제 얼마 전에 그 정성일 평론가가 KMDB 우리 한국 영화 데이터베이스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을 맞아가지고 확실히 사람들이 극장을 좀 덜 가게 됐는데 이거 회복되면 과연 이 사람들이 극장에 다시 돌아올까? 아닐 수 저도 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극장에 안 가는 동안 이미 다른 즐길거리들을 찾아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써주신 게 있는데 굉장히 공감은 되더라고요. 예. 극장 산업이 제가 봐도 전 세계적으로 망하지는 않을 텐데 저는 코로나를 겪고 나서 산업 자체는 굉장히 축소될 것 같아요. 저는. 대체되겠죠. 예. 그래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분명히 이제는 그게 한번 체험하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제 돌아오지 않는 예. 관객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성일 평론가의 그 글에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영화 보는 그 습관이 개인화되면서 과거의 극장이라는 곳은 거대한 화면 그리고 좋은 소리라는 것을 모두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제 이후의 세계에서는 영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다 개인화되고 그야말로 그 계층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엄청난 홈시어터에 좋은 스피커 놓고 정말 멋지게 영화에 경험할 수 있을 텐데 누군가는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만 봐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는 게 좋겠다. 글을 써주셨는데 좀 정말 많이 동감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분명히 또 우리 상륙하는 댓글들이 나오겠죠. 별점 평가 한번 해보시죠. 진실하게. 진실하게. 예. 거듭 말씀드린다마는 이 영화의 설정에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주인공이 얼마만큼 절박하게 분투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위기 상황인가에 감정적 선을 맞춰서 영화를 보시면은 어떤 뭐 엔트로피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 쓰시는 것보다 더 영화를 알차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별점 3개 반입니다. 왜 3개 반이냐면은
저한테는 다크나이트 라이즈하고 덩케르크가 예, 라이즈 빼주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다크나이트 덩케르크가 4개를 넘어서는 우수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거 같이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3개를 주자니 얼마 전에 제가 평가했던 한국 영화하고 동일한 물론 가산점이 있었지만 그래서 저의 논리적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3개 반 이렇게 드립니다. 예. 뭐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솔직하게 3개 반이란 얘기지. 저는 이 영화는 별점 3개입니다. 뭐 영화에서 제시하는 개념들 굉장히 재밌는 개념들도 많이 나왔고 그것을 비주얼적으로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건 알겠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이 영화는 그러니까 느끼는 영화가 아니라 가르치려 드는 영화였어요. 그 부분이 저한테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 3개 반입니다. 영화가 조금 정리가 덜 됐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몰입도 아주 좋았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은 아니죠. 초반 액션들은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진짜 그러면 초반에 그 인버전된 그 주인공 프로타고니스트가 인버전된 프로타고니스트와 정상적인 시간을 가는 프로타고니스트가 둘이 싸우는 그 액션씬은 정말 독특하긴 하더라고요. 재밌는 게요. 본인은 별점. 저요. 전 3개 반. 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제일 많이 떠오른 게 해리포터였어요. 해리포터. 이 영화는 놀랍게도 해리포터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합니다. 한 4명 정도 출연하고 시간을 다루는 법 중에 나중에 반전이 드러나요. 과연 나는 누구와 싸우고 있었나? 그건 해리포터에서 이미 다뤘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여기 인버전은 알고 보면 마법이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내가 무식해서 그렇지 뭐. 뭔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재밌지도 않았다.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3개 반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놀란 감독한테 한국으로 유학을 오셔가지고 동양 철학가라든가 예. 장자도 좀 배우시고 권합니다. 뭐 예. 단 같은 영화 나오는 건가요? 아이 그럼요. 예. 세계가 통하는 바가 있어요. 예. 한국 와서 사기꾼들 만나면 이제 철학관 가서 시나리오 쓰시겠네. 예. 예, 하여튼 대단한 감독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든 정말 논쟁적인 감독이고 아주 대단한 감독인데 그의 영화가 빨리 이 시국에서 많은 분들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화들이 이제 개봉을 할 텐데 과연 북미에서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이번 달에 개봉은 한다고는 했었는데 아직 확인을 못 해봤네요. 그래서 전 세계 영화광들이 다시 한번 크리스토퍼 놀란의 작품을 가지고 즐겁게 논쟁하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4분 토론 테넷 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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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